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들으시느라고, 날 더운데 들으시느라고 다 고생 많으시고요. 자, 또 봐볼게요. 자, 어시 분들을 위촉을 하면서 3.3 원천 징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긴 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납자로 내신 거예요. 이런 경우 유의할 점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행위가 그 결과물에 대한 작업 결과물에 대해서 주된 업무 성격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라면은 이 원칙적으로는 가주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예, 부가치세를 내면서 사업 행위를 하신 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부가치세 그리고 그에 따른 가산세가 추징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그래서 고용 외의 노동도 포함한다. 그 문구가 들어오면서 이걸 좀 우리가 좀 고민하게 된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의 성격, 요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금액의 측면, 아니면 업무 성격의 측면에서 그걸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거죠. 예, 고용 외의 형태의 노동, 이게 주된 업무라면 그것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가치세 과세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024년 2월 29일. 이때부터 출발했었던 그런 법 규정이다. 자, 그 다음.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 다음에 플랫폼 측한테 보통 세무계산서로 거래를 할 거니까 세무서를 발급해야 한다라고 들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부가치세만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뭐 상담 드릴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왕이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라 한 110만 원쯤 받을 수 있으시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가치세를 고려해서 수입을 받으시라는 거죠. 110만 원이라는 거는 100만 원에서 10%를 곱하면은 1.1이죠. 정확히는 곱하기 1.1. 1.1이고, 여기서 1은 이 100만 원 순수한 내주 호주머니에 들거나 그걸 의미하는 거고, 0.1은 그 부가치세죠. 10%를 0.1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곱하기 1.1을 해서, 그러면 부가세까지도 고려된 금액이 110만 원이 될 건데, 기존의 원천징수 떼이고 작가로서 그냥 활동하실 때는 100만 원만 받으셔도 됐다면, 예전에 이런 부가치세까지 고려해서 110만 원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보통 뭐 부가치세까지 다 포함해서 100만 원으로 합시다. 예,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110만 원을 그 계약금, 그 전체 총 금액이죠. 토탈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건 좀 잘 논의하셔갖고 상대방 그 플랫폼 혹은 거래처랑 말씀 나누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이 부가치세 사례를 우리가 보면은 세금에서 발급을 하셔야 될 순간이 오신다면은, 이렇게 여기에선 전체 금액이 8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 전체 금액 8천만 원에는 부가치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런 계약을 맺으셨다고 볼게요. 수익 정산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가세로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이라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될 것인데, 이것도 홈택스에서 세금서 발급하는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 세금계산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또 그 발급하신 방법도 아실 수 있으실 거고, 그 화면을 저는 일부를 캡처해 온 건데, 이렇게 팝업에 뜰 거예요. 세금서 발급하는 그런 양식에서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 요거에서 이 금액을 8천이라고 눌렀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계산, 얘를 클릭을 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딱딱 구분돼서 금액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7,200이라 할게요. 여기다가 곱하기 10% 하면 딱 한 720 얼마 나오잖아요. 딱 그러면은 10% 값이 나오거든요. 이 10% 값은 정확히는 공급가액에다가 10%를 곱하면은
720 얼마 이렇게 부가치세가 구성되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110만 원을 제가 사례로 들었던 거는 우리가 딱 직관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처럼 8,800이 아니고 토탈 금액, 받을 금액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값을 클릭해 주시면 딱딱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돼서 나와질 것이다. 그럼 이 공급가액은 부가세세 가세 표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요거만큼이 순수하게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씨분들과 일을 한다. 항상 같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일반 가사자로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혼자서 작업하는 작품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통 연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작품마다마다 컨셉에 따라서 뭐 어떤 시리즈별로 우리가 연재를 해 가는 거고 그 연재된 작품 바이 작품 요 기준에 따라서 A 작품은 소위 나 외에 다른 요소가 투입돼서 만들어지고 있어. 근데 B 작품은 정말 A부터 G까지 다 내가 투입해서 나 혼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야. 그러면 후자인 B는 정말 순수하게 작가 개인의 노동만 들어가서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부가세 과세랑은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엔 면세도 가능할 것이다. 면세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때 관련 계약서 같은 근거 잘 마련해 놓으셔갖고 A랑 A 작품과는 다르게 B 작품은 순수하게 정말 나의 노동만 투입돼서 만들어진 결과값이다라는 그런 소명이 가능할 수도 있는 좀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가사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스토리이지 않을까라고 그 세무서에 계신 담당자 분께서는 또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 어떤 B 작품은 면세와 관련된 거다라는 거를 또 입증하실 필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됐어. 뭐 작품 행위죠. 그걸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러한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가치세가 면해지는 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술활동 작가분 일단 웹소설 작가분들이시겠죠. 만화 웹툰 작가분들이시겠죠. 이런 것들도 이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이 혼자 자기 순수 노동만으로 공급을 했다면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자, 웹툰 작가분께서, 혹은 웹소설 작가분께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시죠, 보통. 3.3% 떼이고, 원천징수 영수증, 물론 실무에서는 따로 안 받고, 나중에 5월달 소득세 신고 때 보통 뭐 지급 명세서 형식으로 모아져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3.3%를 떼였다는 것 자체가 원천징 수용수증을 발급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계산서를 발급한 걸로 본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출 인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중에 예, 사업자 등록을 사업자 등록을 갖추신 분은 가령 면세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은 매출 인식을 위해서 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될 수 있거든요. 계산서 발급. 아까는 세금 계산서였고, 아까는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영수증의 성격이고, 얘는 이렇게 앞에 뭐가 없잖아요. 그냥 계산서죠. 그냥 계산서. 이거는 부가치세가 면해지는 영수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면세로 내신 분들은 계산서를 통해서 매출을 인식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만약에 상대가 즉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이제 3.3% 떼고 원징을 떼고 작가분께 지급을 했다면 굳이 계산서를 발급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럼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중복이 되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죠. 매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상대가 원징을 발급했다면 3.3% 떼고 입금을 했다면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즉 이중으로 매출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컨셉이다.
그런 개념이다. 자, 그리고 요런 것도 뭐 계약 금액 50%를 보름 넘게 못 받고 있다. 이거는 그때 상담 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던 건데, 여기는 그 웹툰 하시면서 또 플러스 알파로 왜 굿즈 있잖아요, 굿즈. 굿즈 같은 것도 만드셔갖고 네이밍한 그런 캐릭터 제작해서 뭐 공급해주는 그런 걸 또 같이 또 하시는 분이셨는데, 뭐 돈은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 소위 전자세금계산서 미리 발급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이라 하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매출 인식이에요. 매출 인식. 매출을 인식하는 거고, 이 매출 인식을 함에 따라서 동시에 부가가치세도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부가가치세 납부까지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인 건데,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 보통 그 달에 일한 거를 뭐 그 다음 달 언제 시점까지는 입금한다. 혹은 그 달 중에 입금한다.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떤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입금이 자칫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부가치세를 예정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10월달 부가치세에 10월에 부가치세 신고를 납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돈이 안 들어왔으니, 참고로 부가치세 신고는 25일까지입니다. 10월 1일에서 10월 25일까지. 그래서 25일까지인데 신고 마지막 날이 24일. 그분은 이렇게 좀 잘못 표기를 했는데 원래는 25일이에요. 25일 전까지 돈을 만약 못 받으면 세금계산서 이미 발급해 놓은 거 취소해도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던 거예요. 세금서 취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가치세를 납부를 안 해도 되겠죠. 매출로 인식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이래도 될까요? 네. 되면 좋으나 우리는 그러니까 이분은 현금주의로 이렇게 매출 인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현금주의는 뭐냐면 돈이 들어오면 수입이고 아직 안 들어오면 수입이 아닌 거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신 건데, 아쉽지만 이렇게 이런 스토리에서는 그 장기간에 좀 용역을 공급하고 돈을 받으실, 장기간에 제품 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돈을 받으실 때에는 예,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 혹은 용역을 다 제공한 그 시점, 그 둘 중에 빠른 날을 갖다가 세금계산을 발급하는, 즉 매출을 인식하는 그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아직 안 들어왔더라도 채권은 발생한 거잖아요. 채권은 발생했잖아요. 채권이 뭐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세법에서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때를 수입으로 인식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아직 돈은 안 들어왔지만 채권은 생겼잖아. 그러면 채권이 생긴 그 시점을 기속으로 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자. 이런 컨셉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도 돈이 안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생계사설을 취소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세금서 취소, 뭐 수정세금서 발급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서 발급해놓고 뭐 없애버리는 그런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실무적으로는 그거는 법리상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다만 뭐 이렇게 요런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 납기를 연장하는 거예요. 납부 기한이랑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하는 그 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25일까지가 납부 기한인데 이걸 좀 연장시키는 거죠. 연장을 시키는 이런 승인 신청을 하면은 납부 시점을 좀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좀 살짝 좀 딥한데 뭐 이런 쪽으로 관련한 업무가 있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이거 근거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가를 받기로 언제 받기로 한 그때랑 영물을 다 제공한 완료일 그 둘 중에 빠른 날을 갖다가 그 매출을 인식한다. 공급 시기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아까처럼 세무서를 취소해 버려서 매출이 인식이 안 되는 걸로 해서 부가세를 안 내게 하자. 그 시점, 그 10월 25일까지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수정세무서 발급, 뭐 뭐 혹시라도 정식 원칙에 따라서 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는 요 로직에 따라 여기서 수정세금계산 발급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기 홈택스에서 계산사 영수증 카드 여기 내려오셔갖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이렇게 클릭하셔도 요 로직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발급하는 건 요거요, 요거. 건별 발급 요런 식으로 발급하셔도 된다. 그리고 세무서 수정 세무서 발급 방법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또 좀 더 들어와서 보면은 수정 발급 동영상 보기 이런 란도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어떤 사항에 따라서 발급하실 수도 있다. 아까 같은 경우 만약 발급이 수정 발급, 좀 마이너스 취소하는 발급이 가능하다 치면 일단은 수정이란 건 뭐예요? 기존에 발급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없애자 혹은 혹은 플러스 알파로 발급하자 뭐 그런 내용인데 당초 전자분이 일단 있겠죠. 당초 발급한 분이 있겠죠. 그럼 그걸 갖다가 입력하거나 해갖고 그걸 수정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발급할 때는 이렇게 또 각각의 사유에 맞게끔 선택을 해갖고 수정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관련된 내용 디테일한 것들은 또 동영상 보기를 통해서 또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고를 하긴 하는데 지금 납기를 연장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지 지금 유동성이 막힌 거잖아요. 돈이 제때 안 들어와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세요. 그걸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것도 홈택스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로직은 또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될 것이고, 뭐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재난이나 질병, 사업상 위기.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사업상 위기로 또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 기한을 연장해보자라는 그런 컨셉. 그래서 연장 기간은 최대 법정 납부 기간. 아까 같은 경우 10월 25일이었는데 그 최대 9개월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자, 31페이지. 그리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무조건 예를 들어 아까 10월 25일까지가 납부 기한이었는데 10월 25일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무적으로나 뭐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그래서 법령으로도 정해놓은 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일단 납부기한 3일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한다라고 머스트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3일 전까지니까 또 그 딱 3일 전까지 하시지 마시고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신다면 최대한 여유 있게 하셔갖고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실무적으로 좀 유리하겠다. 그리고 이걸 신청하는 걸 좀 더 보자면 기본 인적사항을 적으신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연장 사유 선택하시고 연장 사유는 뭐 대금 지급이 뭐 원활하지 않다라든지 아까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뭐 연장 받으려는 금액 이거는 그 홈택스로 전자 신고를 혹시라도 하시면 불러오기가 이거 아마 가능하거나 아니면 입력을 통해서 별도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첨부 서류는 뭐 관련된 근거 서류 왜 이게 우리가 지금 납부기 한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관련 근거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로 제출해주면 상대를 설득하기가 좀 용이하겠죠. 그런 다음에 신청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자, 납부기한 연장, 뭐 재난, 도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자, 또 돌아오면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에 작업실을 임차를 해갖고 동료 작가들과 함께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딱 이런 상가 건물, 이런 물적 설비, 물적 시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전기세 등은 또 같이 아무래도 공동 부담하고 하시게 되겠죠?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좀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런 걸 여쭤보신 건데 일단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아마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 동료 작가들도 그렇고 각각 사업자 등록이 있을 건데 대표로 볼 만한 분, 그러니까 소위 돈 빠져나가게끔 세팅을 하신 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그분도 있을 건데 그 사업자 등록증을 한전에 보내시면 돼요. 한국전력 거기 전화하셔갖고 사업자 등록증을 뭐 사진 파일이나 이렇게 보내시면은 이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또 수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빙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부 정산 같은 경우는 뭐 한 사업자 기준으로 일단 증빙을 수취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그 n분의 1씩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각각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내부적으로 또 주고받는 식으로 내부 정산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이렇게 또 되죠. 한국전력공사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세무서 발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계산서 블록의 목록을 통해서 또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우리가 납부하는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그런 걸 한번 사례로 한번 살펴보신 거고. 자, 또 한번 볼게요.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돼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부가세가 면세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이런 질문도 또 많이 해주세요. 이게 보통 작가분은 보통은 인적 영역으로 불리우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또 내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가 또 면해질 것이냐 그것도 문의가 들어온 사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최근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2025년 10월 27일 요게 생산일자 문서 생산일자라고 불리는데 25년 10월 달쯤에 나온 얘기예요. 이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보통은 요새 우리가 플랫폼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네이버든 뭐 카카오 페이지든 이런 데랑 같이 이런 플랫폼이랑 일을 하는데 ISBN 그죠? 지금은 ISBN 발급은 안 되고 콘텐츠 식별 체계를 기준으로 발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ISBN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런 ISBN을 플랫폼 측에서 발급을 받았다면은 이런 웹툰 작가가 만든 이런 출판업 기준으로도 부가치세 면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최근 예규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같이 보시면 자 볼게요. 출판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있다. 예, 이 작가분이 아예 사업자 등록을 출판업은 참고로 정보통신업으로 분류가 돼요.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고 아까 우리는 인적 영역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잖아요. 뭐 화가, 작가, 지금 요새 말로 표현하자면 화가란 표현보다는 웹툰 작가가 어울리겠죠? 또 저술가보다는 일반 작가보다는 이런 웹소설 작가, 우리는 지금 그걸 국한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분들은 인적 영역으로 분류가 돼요. 예, 아무래도 순수한 자기 노동성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니 인적 영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출판업은 업종 일단 불리워지는 단어가 다르니까 업의 분류도 좀 왠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출판업은 정보통신업으로 들어가요. 아무튼 이런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저 디테일하게는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네이버한테 이런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작업물을 갖다가 다 배포를 해갖고 누군가 다 볼 수 있게끔 공중이 볼 수 있게끔 세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은 네이버로 하여금 플랫폼이죠. 플랫폼으로 하여금 그걸 할 수 있게끔 그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웹툰에 대한 이 국제표준자료번호가 이 ISBN을 말하는 거죠. 이 ISBN 발급받는 행위는 네이버가 했었나 봐요. 이런 경우에도 요 작가분이 만든 요 출판업 기준으로도 부가세세 면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사실 세무서랑 다툼이 있던 사안인데 이 ISBN을 발급받는 주체가 어쨌든 이 출판업 사업자 등록을 낸 출판업 사업자 등록을 낸 그 작가 측에서 ISBN 발급받는 행위를 해야 그게 리얼, 진정한 출판업이 아니겠느냐라고 봤던 거예요. 네, 세무서에서는. 근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 ISBN, 지금은 컨텐츠 식별 체계겠죠? 그걸 발급받는 주체는 플랫폼 측에서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출판업으로서 면세를 받고자 하려면 이런 ISBN을 발급받은 출판물, 여기 전자출판물이죠, 정확히는.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전자 방식으로 우리가 보급이 돼서 읽는 거니까. 그래서 정식 명칭은 전자출판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물도 부가치세 면세로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 내신 분은 당연히 부가치세 면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되려면은 전자출판물이 어떤 상태여야 되냐? 이런 ISBN 같은 식별번호, 컨텐츠 식별체계 혹은 ISBN 같은 식별체계가 있는 전자출판물이어야지만 부가치세 면세가 되거든요. 네. 일단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그것까지 설명드리고 온 거고
아무튼 그런데 ISBN이 발급됐으니까 당연히 이 작가 측에서는 부가세세 면세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웬걸 이 ISBN 받는 그 발급을 받는 그 주체 자체가 이 작가 측이어야 된다. 제 출판업 사업자 등록을 낸 작가 측에서 그 발급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소위 좀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런 조세 심판원이란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그 발급을 누가 받든 그 이런 발급 식별번호를 누가 발급받았든 플랫폼 측에서 발급받았더라도 어쨌든 전자출판물 면세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 즉 그래서 인용이라면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면세로 좀 봐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작가 측에서 아무래도 그 문제 제기를 했겠죠.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그 조세심판원 사례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누가 그 발급의 주체가 되든 이 ISBN의 발급의 주체가 누가 되든 이렇게 부가세세 면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딥하게 보면은 예, 청구법이 아예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셨었어요. 그리고 웹툰 작가가 100% 출자를 했었고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 내고 설립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C 웹툰 주식회사, 이 C 웹툰은 네이버를 말하는 겁니다. 네이버를 말하는 거고 웹툰 제공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C로 하여금, 즉 네이버로 하여금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겠죠. 예, 그럼 공중의 배포는 네이버가 맡았을 거니까.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조사청, 즉 상대방 국세청 측에서는 이걸 과세 대상으로 봤던 거예요. 과세 대상으로 봤던 거고, 근데 우리 측에서는 작가 측에서는 면세로 봐야 되지 않냐? 그 식별번호를 받은 건 맞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 조세심판원 중간에서 판단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는 면세로 볼 수 있겠다라고 예, 판결을 내린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청구법원이 이게 그 작가 측이었죠. 그래서 웹툰 제작을 했을 거고, 그리고 복제를 해갖고 이메일로 전송을 해요. C는 네이버일 거고, C 네이버는 독자한테 전송, 업로드, 우리가 핸드폰이나 다 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유료 결제가 될 거니까 받아서 수수료 얼마 떼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가 지급하는 이런 구조였던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진행을 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좀 더 보시면 노란색만 볼게요. 네. C가 즉 네이버가 블라블라해서 국제표준자료번호 즉 ISBN 그걸 부여받았다. 네. 라는 거고 이런 경우도 면제 대상 즉 부가치세 면제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처분청 여기서 말하는 처분청 국세청을 말합니다. 예, 국세청이 처분 즉 부가치세 과세한 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사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의사결정이란 게 꼭 판단이 그때그때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까 이렇게 또 심판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좀 내려줬던 거예요.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좀 보시면 아까 그 지금 조세심판원 사례 지금 결론은 어쨌든 부가세세 면세다라고 조세심판원에서 저렇게 땅땅 쳐준 건데 그 전에 저렇게 면세라고 좀 나오기 전에는 과세로 봤어요. 그래서 국세청 측에서 낸 보도자료, 이거 23년 2월 9일이잖아요? 아까 건 25년 10월쯤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 25년 전에 나왔던 이런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탄로한 걸로 봤습니다. 요 같은 사례에서. 요 사례거든요. 요 사례. 예, 그림으로 나온 요 사례인데, 웹툰 연재를 면세로 신고했는데, 예, 면세로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부가치세를 냈어야 되는데, 내지 않았다. 그래서 부가시세가 탄로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건데 국세청 측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까지 내서 이런 사례를 공표를 했었는데 조세심판에서는 그걸 좀 뒤집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 음,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또 한번 같이 보시는 거고 좀 더 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부가치세를 면제를 하는 이유는 아까 그 전자출판물 거기서 면제를 하는 이유는 일단 도서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도서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인가요? 우리가 정보, 지식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문화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부가치세가 과세가 되면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어렵겠죠. 왜냐면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일부 이런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도서 같은 것들 열거돼 있는 그런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면 전자출판물은 또 어떤 성격으로 바라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출판물은 그러니까 출판물도 도서의 성격일 것 같은데 전자네? 전자니까 뭐 책의 형태는 아닐 거잖아요. 도서는 우리가 아는 실물 도서를 말하는 거고 실물로 되어 있는 종이책 그걸 말하는 거고 이런 전자출판물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이런 그 질문이 나오는 건데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도서의 개념으로 들어가야겠죠. 예 이것도 지식 정보의 공유 전달에 당연히 기여 역할을 하니까.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 법령상으로도 포함한다. 저 도서의 개념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달라붙은 단서가 있어요. 기획재정무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냐라고 해서 보시면 문체부 장관이 정한 기준인데 거기에 부합되는 전자출판물이 면세하는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뭔데 이 기준에 부합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라고 보니까 요렇답니다. 네, 요렇대요. 그래서 뭐 빨간색 돼 있는데 뭐 나머지는 이 첫 번째랑 나는 준수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예, 자료 번호. 아까 콘텐츠 식별체계 그리고 지금은 안 쓰겠지만 국제표준 자료 번호 요런 거 요런 식별 번호를 받아야지만 궁극적으로 전자출판물 뭐 가나 다를 다 충족되는 그런 스토리일 때 면세가 되는 전자출판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판원 사례에 따르면 ISBN 발급의 주체는 플랫폼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중요한 결론이 또 나왔고 요런 거죠. 이 ISBN이 예전엔 부여가 됐었는데 그런 이런 우리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연재물에 대해서도 부여가 됐었대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요때를 부로 종료가 됐고 이게 실무적으로 이걸 또 발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겠죠? 예. 거기서 좀 어려웠나 봐요. 이게 연재잖아요. 이게 연재 스토리형이잖아요. 일반 도서는 딱 그냥 단행본 해 갖고 딱 나와서 그냥 ISBN이죠. ISBN 딱 찍히고 끝나는데 연재물은 계속 이걸 찍어야 되니까 불편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ISBN 말고 지금은 콘텐츠 식별체계 이렇게 찍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식별 번호로써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시간이 좀 살짝 이르긴 한데 좀 더 쉬었다가 이제 소득세 3번 소득세부터 보니까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보시는 걸로 하죠.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